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2024 꿈꾸는 여행자 열린 강연회 꿈꾸는 여행자 도전을 시작하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기라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강연회가 의미가 큰 만큼 귀한 걸음에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뜻깊은 강연에 함께하게 돼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차례를 맡은 아나운서 한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연회는 도전을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라이프맵 정상근 대표와 꿈꾸는 여행자의 여행 토크, 산악인 박정헌의 꿈은 새로운 꿈을 낳는다 강연, 아티스트 윤성기의 축하 공연 등 여러분께서 좋아하실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펜션 숙박권, 커피 머신, 센소나이트 캐리어 등 경품 추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받으신 번호표를 소지하시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꿈꾸는 여행자 열린 강연회 꿈꾸는 여행자 도전을 시작하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키워드가 도전입니다. 그래서 도전은 우리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할 도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상실감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한 도전도 있을 거고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도 도전의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 분야에서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꿈꾸는 여행자 선생님분들 모셔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이정도 선생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꿈꾸는 여행자 시니어 선발전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브런치 스토리 작가이자 안내산악회 산행 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종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화가 이영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쓰기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10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로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배낭 여행을 3년 동안 하고 돌아와서 여행 입문서 책을 쓰고요. 그로 인해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강연 일을 하고 있는 유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여행자 가정을 수료하고 올해 새로 생긴 여행지 글쓰기에 참여하게 된 이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에 꿈꾸는 여행자 과정 수료했고요. 올해 꿈꾸는 여행자에서 새로 기획해 주신 섬 탐사대 거기 손 빨리 들어가지고 당첨이 돼서 거기에 잘 다녀온 이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사전에 선생님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해 봤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분야들이 다 있으신데 깜짝 놀란 게 먼저 이 옆에 계신 이종 선생님부터 뵈면 선생님께서는 좀 이 체력의 한계를 넘는 도전들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100대 명산을 등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등산, 100대 명산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물이 좋아가지고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국내외 바다를 다녔었습니다. 이제 공기업에 한 30년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잘 모르는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세상 사회복지대로 쫄딱 망했죠. 그래서 아주 깊은 좌절과 시위에 빠져가지고 거의 매일을 술과 더불어 살면서 방구석에 누워서 TV 리모컨을 돌리면서 그런 우울한 그런 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거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간이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하고 이제 좀 나쁜 마음을 먹고 한강다리 근처를 배회하다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는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그러면 한번 산으로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이제 산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관악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둘레길을 돌다가도 몸이 지치고 저질 체력 때문에 돌아왔었죠. 근데 이제 이 산이 주는 치유력이라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관악산을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도 다시 돌아왔고 제 페이스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대명산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제 나이 63세에 무모한 도전을 한 끝에 414일 만에 870km를 걸어서 백대명산을 완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강사선발전 때 선생님 처음 만나 뵙고 이 선생님 성우시거나 아나운서시겠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걷기 여행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 백대명산 중에서도 특히 뭔가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산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 산들이 약 한 4천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백대명산 그러면 검증받은 산들이거든요, 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어느 산이든지 언제 가느냐, 누구와 가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 감동을 주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계절마다 아름다운 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의 바래봉 같은 경우에는 봄날에, 비 오는 봄날에 철쭉이 이렇게 피어있는 그 길을 걷다 보면은 굉장히 몽환적 의미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아주 거대한 폭포가 쏟아지던 내연산이나 대야산 같은 곳이 있고 아까 이제 여기 사진에도 나왔지만 가을에는 정말 아름다운 단풍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소문산, 불갑산 이런 산들이 있고 겨울에는 상고대와 은색 소희경들이 빛나는 그런 계방산이라든지 화악산, 운악산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산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로망인 설악산의 공룡선이 있죠. 거기를 저는 이제 비가 오고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공룡선을 갔는데 정말 선계를 걷는 듯한 그런 착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관악산은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이자 스승 같은 산으로서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또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일주일 제가 꿈꾸는 여행자 운영하면서 보니까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하시는 액티비티 활동이 있으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뭘까요? 맞아요. 걷기입니다. 걷기. 그리고 걷기에서도요. 우리 선생님들 버킷리스트나 이런 거 조사해보면 진짜 꼭 나오는 곳이 있어요. 걷기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우리 선생님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한데요. 우리 옆에 계신 이영신 선생님도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계기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멀리 날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꿈을 담아서 새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했었고 또 이후 꿈꾸는 여인 꿈을 그러다 그리고 꿈꾸는 여인의 비망록이라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그림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그림이 아닌 현실에서 어딘가 떠나고 싶은 어떤 여행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차려놓은 밥상에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여행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걸 갖다 보니까 그건 제가 원하는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절대 섞일 수 없는 일방에 대해서 남의 것, 남의 문화, 또 남의 일상을 멀리서 엿보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욱더 심한 갈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여인이 올해 40여일간 산티아고 까미노 일정과 또 유럽의 여러 미술관들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오롯이 혼자서요.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저는 산티아고에 대한 책을 읽고 영화도 보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었어. 여기 가야겠어.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다 준비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포기해야만 했었어요. 또 5년 전에도 다시 한번 그래 다시 이번에 또 가봐야지 했는데 역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점점 약해지는데 이러다가 영영 못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맞아 내가 가다가 아프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또 주저앉아 쉬다가도 오면 되지 그래 일단 난 비행기 티켓을 먼저 할 거야 그래서 비행기를 먼저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는 여러 번 주셔도 됩니다. 산티아고 자세한 이야기들도 뒤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유지한 선생님 마이크 넘겨서 제가 우리 유지한 선생님 소개하실 때 3년간 세계 배낭여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혼자서 여행 가보신 경험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좀 설명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요. 오로지 남편에게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 물정을 좀 몰랐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예, 그 두 기둥이 한꺼번에 뽑힌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면 잊혀질까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그 상실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2017년 1월 1일에 작가 2명과 함께 오스트리아 여행을 15일 일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유여행을 제대로 만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여행에서 돌아와서 제 아들에게 우리 여행 갈까? 했더니 아들이 망설임 없이 엄마 좋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동안 내 아픔에 빠져서 아들의 아픔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아들이 아빠한테 신체 일부를 떼줬거든요. 근데 아빠가 1년밖에 못 살고 떠나게 되니까 이제 저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 아픈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여행을 그렇게 가기로 하고 이제 아들이 제가 그때 또 쓰러져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투병 중에 있었는데 아들이 직장 정리하는 동안에 저는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출발은 인도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에피타이저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가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에서 15일 동안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 정도면 난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죽으려고 환자이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길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인도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저는 배낭에 남편의 사진 30장을 넣고 아들은 1년 계획을 가는데 배낭 무게가 7kg 그리고 저는 배낭 무게가 17kg였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한 수 가르쳤습니다. 엄마 자유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비워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시작부터 저에게 주었고요. 아들은 머리까지 삭발을 하고 돌아와서 저를 많이 놀라게 했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내내 아들이 그때 했던 행동과 말이 항상 저를 뒤따라다니면서 그 인도나 이집트에 가가지고 옷을 싼 옷 사서 구입해서 입고 떠나올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싼 옷을 갈아입는 식으로 해서 배낭을 줄여가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들에게 제가 엄마하고 헤어지자 미안하다. 엄마는 홀로서기 하고 싶은데 너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헤어지게 돼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부터 저 혼자만의 여행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대단합니다. 또 우리 유지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작가로 활동도 하시고 인문학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예술과 관련된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예술가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의 숨결을 따라서 그 중에 혹시나 좀 기억이 나시거나 뭔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면 제가 3년 동안 혼자 만났던 예술가들은 화가, 음악가 그리고 소설가, 시인들인데요. 한 100여 군데
그들의 지필실과 묘와 그리고 그들의 생가를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이스탄불에서 오르한 파묵의 노벨문학 수상자 오르한 파묵이 지은 순수 박물관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제가 심장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분이 글 쓴 작업하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이 되고 심장이 떨려서 그때 순간적으로 나의 여행 목적지는 여기다 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술가들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고 저는 미리 목적지를 이렇게 정하지 않고 내가 텔기에서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로 유명한 나진 히크메트를 알게 돼서 그분이 모스크바에서 사망을 해서 무덤이 거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앙카라에서 모스크바로 넘어가서 러시아 여행을 한 게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고요. 톨스토이를 비롯해서 대모노들을 다 만나고 오는 그리고 러시아를 2번이나 여행 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굳이 꼽으라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우리나라 소설가 박경리를 만난 겁니다. 박경리 동상이 신을프게 똑같이 있는데요. 이 박경리 동상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인문학부 앞에 서 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박경리 그분은 저에게 한국에 돌아와서 또 우리나라 예술가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투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탄생한 통영을 비롯해서 작업실 원주, 토지 배경이 됐던 학동, 그리고 박경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러시아 문화인이 하나 동상이 기념비가 서 있죠. 을지로 역에 있는 푸시킨까지 해서 투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술가들은 한 50여 명 지금 투어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박경리 기념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올라오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게 지금 이용희 선생님이신데요. 이용희 선생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통영에서 또 펜션을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마지막에 경품권에 선생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펜션 숙박권도 있습니다. 네. 사실 원래부터 운영하신 게 아니라 여행 중에 거기에 빠지셔서 펜션을 운영하게 되셨다고 들었어요. 관련돼서 펜션 운영하면서도 되게 제가 사전에 만나뵈니까 너무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그거 관련돼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젊어서부터 여행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다리에 힘 있을 때는 좀 멀리 다니고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 빠지면 좀 가까운 데 국내를 다니자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아프리카, 인도, 남미 세계 60개국 이상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통영으로 여행을 갔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여기서 딱 3년만 살아보면 너무 좋겠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우리 자신한테 셀프 포상 휴가를 한 3년만 주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는 올라왔거든요. 이제 1박을 머물고 올라와서 저는 바로 또 배낭을 짊어지고 남미로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 펜션을 인수해서 내려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도전과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살아서 진짜 쉬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고바로 그냥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통영에서 내려가서 저희가 처음에 펜션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묵었던 펜션을 인수를 했는데 일단 방이 많으니까 지인들 오고 뭐 친척들 오고 친구들 와서 묵었다 가면 좋겠다. 그냥 우리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아마 인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펜션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트남 모녀가 일을 도와주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 1박을 2박 왔다 가시는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통영이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원래 직업이 심리 상담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 여행을 오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혼한다고 또 이혼 도장을 찍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 또 9년 동안 공황장애를 입고 힘들게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한 달 살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가시는 것을 보고 저도 그분들도 성장하고 저도 나름대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펜션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갈까 말까는 무조건 가라 하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뭐든지 하고 싶으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이태원 선생님께 저희가 이제 섬 봉사 여행도 같이 다녀왔는데요. 선생님께서 되게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그런 활동에 되게 관심도 많고 적극적으로 봉사활동도 참여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도전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어떤 큰 계기가 있어도 도전했다기보다는 직장생활 35년 한 직장에서 했는데 그 사이에 짬짬이 작은 도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활동했던 작은 도전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은퇴 후의 삶이 더 기대가 되고 한국 평균 연령이 8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0년 보통 이상 사는데 내가 80년 동안 사는 동안 나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일로 인해서 내 주위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가 좋아지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작은 도전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또 사실 이게 봉사활동이나 또 이런 도전이라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행동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못하고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봉사를 하시게 된 원동력이나 아니면 또 봉사나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시면서 조금 보람찼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봉사하는 원동력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로 인해서 내 주위가 조금 못 살게 된다면 태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태어났는데 뭐 전이나 후나 바뀐 게 없으면 그냥 뭐 태어났어도 됐고 안 태어났어도 되는 삶.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위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이 된다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었고 하는 활동들은 저는 좀 언어에 좀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BBB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가지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대학이라고 아시죠? 아마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사이버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지금은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짬짬이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땅크라는 운동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에서 생긴 종목인데 아이스컬링이랑 비슷하세요. 근데 땅에서 하는 거고 쇠구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힘이나 그런 운동신경이 필요하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히 실버 세대들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지인분들하고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빼땅크를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 오시는 분들이 뭐 70, 80, 95세 거의 100세 되시는 분도 같이 오셔서 빼땅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느끼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도 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람 있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었죠. 여행이라든지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 의미를 좀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지금 이태원 선생님 하시고 계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여행에 대한 것들. 의미라고 하면 또 떠올랐던 게 저희가 올해 이제 글쓰기 과정을 했었어요. 야외에서 마치 백일장처럼 국립중앙박물관을 산책하고 이러면서 영감을 떠올려서 글쓰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이용희 선생님께서 겐지스강에 가셨을 때의 그 느낌을 글로 작성해 주셨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어했을 때 진짜 샘과 사회의 죽음의 갈래길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될 것만 생각 막연했을 때 겐지스강을 한번 갔었거든요. 죽기 전에 겐지스강 한번 가보자. 거기서는 뭔가 깨달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겐지스강 화장터에 가서 있었던 거를 글로 쓴 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겐지스강이 흐르는 바라나시. 그곳은 혼돈 속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도시였다. 차선이 없는 도로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릭샤, 그리고 사람, 소, 개, 심지어는 원숭이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혼돈 그 자체였다. 바라나시의 모든 것은 강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다. 84개의 가트가 겐지스 강변에 줄지어 있고 그중 내가 향한 곳은 화장터인 마니까르니까 가트였다. 힌두교인들에게 겐지스 강은 성스러운 어머니의 강이다. 여기서 목욕을 하면 죄업이 씻겨나가고 죽은 후에 유해를 흘려보내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화장터에 도착한 순간부터 매캐한 냄새와 희뿌연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인도인들은 힌두교 최고의 성지이며 신들의 고향인 어머니의 강 바라나시에서 죽기를 희망하며 평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장작살 돈을 마련하여 여기 와서 죽음을 기다린다. 화장터 가트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장작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화장하는 동안 그 주위를 소와 개들이 먹이를 찾듯 어슬렁거리며 다닌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백 구의 시신이 화장되어 제가 되고 있다. 나도 죽으면 저와 같을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화장하는 동안 시체가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탁탁 소리를 내며 탄다. 그러다가 팔이 하나 쑥, 다리 하나가 쑥 내린다. 그러면 화장지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팡이로 툭툭 빠져나온 팔과 다리를 다시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렇게 수백 구의 시신이 불 속에서 화장되어 재가 되어 겐지스 강에 뿌려지는 모습을 멍하니 꼼짝 않고 바라본다. 그때의 나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다 문득 알 수 없는 깨달음이 느껴졌다. 이승과 저승의 차이는 수직이 아닌 수평이라는 것이다. 한 발자국 건너면 이승이고 한 발자국 건너면 저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짓말처럼 매스컴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왔다. 인도인은 대다수가 힌두교인이다. 힌두교 철학은 업보와 윤회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화장터에서 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장터에서 순간의 깨달음을 느끼며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처음으로 배가 고파함은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많이 까르니까 갓에 온 3일 동안 물 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 무거웠던 마음을 어머니의 강인 겐지스 강에 날려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인도 여행에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버리기 그리고 준비하지 않기. 진정한 여행은 어디를 다녀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왔는가가 중요하다. 삶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외적으로 보이는 타인의 가치나 기준의 틀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로 특별하게 여행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또 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가치도 달라진다. 인생은 그렇게 또 비우고 채우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길 위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과정들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지혜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다짐한다. 지금 그런 인도가 미치도록 그립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거기 가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또 우리 선생님 가셨을 때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 유지아 선생님께서도 앞서 조금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는 그 극복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신다든지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인문학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인문학을 하면서 늘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같이 겸비하다 보니까 그 행복은 배가 됩니다. 저는 예술가들이 저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저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를 하는 계기에
그리고 처음 여행을 떠났을 때 의사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크게 아파가지고 들어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3년이라는 세월은 저에게 건강을 가져다 줬고요. 많이 걸을 때는 한 3만 보 이상 걸은 날도 있습니다. 뒤로 싼 호스텔과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또 그 친구가 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저에게는 그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줬는데요. 지금은 한국 예술가들 탐방을 하면서 날씨 좋을 때는 차박을 하면서 여행을 할 정도로 용기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저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 속에서 분명히 저도 공감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저희가 글을 쓸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어느 그 예술가들의 집을 방문하기를 좋아하는 어느 저널리스트가 한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작가의 자서전을 1000페이지 읽는 것보다 그 현장에서 그가 집필을 하고 태어난 곳에서 1시간 머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제가 이제 시니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유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 발을 내디딜 때가 겁이 나는데 한번 발 뛰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용기 있게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머리로 밥을 먹는 것이지만 여행은 우리의 오감을 다 열고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감을 열고 먹는 밥이야말로 나의 정신적인 건강과 유택한 삶 그리고 또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정신적으로 훨씬 더 행복합니다. 늦을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인문학 여행이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당신은 3년 여행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용기와 자신감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지한 선생님이 예술가들을 만나는 여행을 하셨다면 우리 옆에 계신 이영신 선생님은 실제 예술가시니까요. 화가시고 저희가 공모전을 했었어요. 10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거기에 우리 이영신 선생님이 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막 회사에서 다 같이 읽다가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내용을 다 아는 시간상 못 들려드리고 우리 선생님이 조금 그때 어떤 감정으로 쓰셨는지 좀 낭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 영신아 기억나니? 발가락에 잡힌 커다란 물집을 시술하고 새끼 발가락을 쫙 벌린 채 퉁퉁 부른 발을 눈부실 햇볕에 말리던 어느 까미노 알베르게 숙소 마당을 떠올리며 이 글을 쓴다. 누가 시키지 않은 하루 4만 보를 넘게 걸어야만 하는 고된 여정 속에 다들 너무 빨리 걸어서 늘 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스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작은 여유를 부려야 했지만 이내 녹초가 되고 조급해지기도 했었어.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페이스가 아닌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만의 여정을 찾으며 그렇게 천천히 족들의 행렬을 따르면서 비로소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배우는 그런 값진 시간이었어. 통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긴 대만 친구로부터 한국산 홍삼을 선물 받기도 하고 스페인어로 제대로 통역 불가인 식당에서는 말 안 통하는 순례자를 불쌍히 여겨 만들어준 낯선 땅에서 처음 먹는 것 같은 따뜻한 음식에 감동받아 눈물 짓기도 했지. 세계 각국에 남녀노소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또 다시 만날 수 없는 친구가 되는 것에 아쉬워하기도 했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매일 반복되는
반복되며 주고받는 인사와 질문 속에 진정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왜 늘 떠나야만 하는지 생각하며 걸었었지. 머무는 곳은 또한 일시적이어서 내일 떠날 것을 준비하고 누워야만 했고, 그렇게 까미노는 서서히 내 몸과 마음에 녹아들었어. 하루 5만 보가 넘는 최장길을 마지막으로 걷고 마드리드로 향하는 버스 안이었어. 그토록 걸었던 바로 그 길들을 차창 밖으로 내다보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10년이 지난 지금 너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참 궁금하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행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갔던 여행은 더구나 아니었잖아. 무엇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하며 온전히 나를 찾는 길이었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서서히 걸음마를 배우다가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 나를 만나도록 이끌어준 그런 진정한 여행이었어. 혹시 너무 긴 시간이 흘러 잊었다면 내가 그때 참 대견했음을 기억하길, 그리고 그렇게 인생 후반기 길도 꿋꿋이 당당히 걸어가길 바라며 이 글을 남긴다. 2024년 7월 영신승.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 선생님들 버킷리스트도 많이 있는데 저의 버킷리스트 안에서 산티아고는 있거든요.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좀 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우리 도전을 통해서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얻으신 성취에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이종 선생님께서는 100대 명사를 아까 다 완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녀오셔서 좀 내가 다녀와서 이건 좀 얻었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식 어르신이 됐는데요. 혹시 대표님 대한민국 100대 명사를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몇 분이나 될까요? 도움을 주십시오. 몇 분 정도 돼야 만 분 이상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지금 공식적으로 블랙야크에서 하는 100대 명산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약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7,000명이 완등을 했는데 그 안에는 이제 10대 소년도 있고 그리고 80대 노객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산행 대장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산들이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하고자 영국에서 왔다는 그런 주부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100대 명사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70대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60세 시작하셔가지고 너무 산이 좋아가지고 지금 백산을 3번째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여인분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백산을 하고 나서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제 삶은 백산 이전과 백산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그래도 근사한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백산을 간다라고 얘기했다가 집사람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당신 좋아서 가는 거지 무슨 살아있음을 느끼냐고 뭐지 그러기도 했는데 하여튼 백산을 다니면서 또 이제 그 한 산 한 산에 느낀 점을 브런치 스토리에 글과 사진을 남기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여의강이라는 필름으로 출간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참 소중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산들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산하라는 것이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또 그 산들이 하나의 점이 아닌 모두가 다 이어진 섬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산에 가면 참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저질 체력이 이제는 산을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었고 또 종아리와 허벅지가 단단해졌고 호흡이 깊어지고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산을 끝나고 나서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리고 그 순간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태희 선생님께 조금 여쭤볼게요. 저희가 올해 처음 이제 시도된
내년에도 또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 이어갈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이제 테마형 여행가라고 해가지고 무언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가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섬 여행을 가는데 가서 걷고 쓰레기도 좀 하는 그런 플로깅이라고 요즘 말로 하죠. 그런 걸 이제 해본 거예요. 우리 이태원 선생님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때 어떠셨는지 좀 소감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자랑하면 그때 못 오신 분들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빨리 홍보를 해서 당첨이 됐고요. 가니까 사실은 유유상종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같은 처지에서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같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즐거웠고, 저도 어디에 가면은 다른 사람을 좀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신 분들은 더 잘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너무 좀 배려해 주시고 해서 정말 한 가족 같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는 인천공항이 직장에 있어서 그 길을 장봉도를 갔었어요. 인천공항 가다 보면 있거든요. 장봉도를 무심코 지나다녔기만 했었는데 섬 탐사 전문가를 섭외해 주셔서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평범한 섬이었던 같은데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남재주 시인님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장봉도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았었고, 더군다나 의미가 있는 거는 쓰레기 줍는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그 활동을 했는데 참 요즘에 기후 문제 때문에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데 너무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다 달성해서 쓰레기 봉투가 없어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모자라서 더 치우지 못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고 또 즐거운 기획을 해주신 꿈꾸는 여행자한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꿈꾸는 여행자 동문 선생님이기만 하지만 사실 얼굴 한번 뵌 적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금세 가까워지시기도 하고, 저희가 과거에 20대들 대상으로 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때 20대들이 1시간 걸린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15분 만에 끝내셔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부족해서 저희가 욕먹었어요.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거 말고 100리터짜리 마대 봉투를 가져가라 이렇게. 내년에도 이런 다양한 도전들이 이어갈 텐데요. 우리 선생님 또 그 이외에도 실버 합창단, 저희 꿈꾸는 여행도 옛날에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합창단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놀기를 좋아합니다. 놀기를 좋아한다는 걸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예체능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합창단을 제가 어려서부터 한 40년 정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합창단으로 서로 소통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합창단을 좀 소박하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 합창 아카데미 있습니다. 거기 지금 4학기 마쳤고 2학기 남은 거 있고요. 그리고 운이도 좋게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합창 명지휘자들 밑에서 합창단을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한 곡씩 새로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배우고, 그분들이 지휘하시는 걸 잘 보고, 집에 가서 영상을 틀어놓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연습이 돼서 언제든지 이제 제가 합창단을 조그맣게 시작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요즘에 구청이나 아니면 또 문화센터, 그리고 꿈꾸는 여행자에서도 혹시 합창단을 한번 주선해 준다면 네. 여러분과 같이 합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합창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합창단 한번 만들어보는 거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전 선생님께 잠시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좀 따뜻해서 다행인데 이제 날씨가 추워서 우리 선생님들 밖에 많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유전 선생님 워낙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계절에 이 겨울에도 국내 중에 이런 데를 좀 가볼 수 있겠다 추천해 주실 곳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저는 이제 인문학 예술계에 일하다 보니까 경치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니어들에게 한 주는 외국 여행, 한 주는 국내 여행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박수근 미술관 가을에 단풍들 때 왔는데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는 겨울에도 굉장히 명품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가시면은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과 철학자들 인문학 기념관이 있고요.
거기서 30분 거리 인제에 다윤한 문학관이고요. 거기서 또그 자작나무 숲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까지 투어를 한번 하신다면 정말 멋진 겨울 예술 기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술가들을 만나는 그 여행의 첫 발은 박경리 작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제가 프랑스 샤르르 빌레지에르에서 여러분들 시인 램보 아시죠? 램보의 파란 구두를 빌려서 신고 왔습니다. 그 구두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신고 돌아다니면서 그 구두가 닳아질 때까지 인문학 여행은 계속 될 것입니다. 어떤 계절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아가는 예술가를 찾아가는 일정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좋겠고요. 12월에는 강원도에 제가 강의를 가는데 저는 지방에 강의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예술가 투획을 또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원도 강의를 마치고 전남 고흥으로 내려가서 청경자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합니다. 고향에서 청경자부터 조정래 가족문학관을 고흥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문학 투어를 일주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절에 상관없이 인문학 예술 기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계절을 다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우리 선생님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더 해보고 싶다 하실 말씀, 우리 이태원 선생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앞으로는 아까는 제가 하던 일이 하다 보니까 은퇴가 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도전인데요. 일단은 저는 아직도 유학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유학을 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항공사 승무원 중에 통역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승무원이 있어요. 그거를 도전할 거고요. 혹시 나중에 비행기 타다가 저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면 업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프랑스어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한 2, 3년 정도라도 봉사활동을 갖고 싶고 그리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한글 학교 전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좀 몇 년 근무하고 싶은 게 앞으로의 저의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못다한 세계 일주 여행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1년 살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살기 하면서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마음의 감기를 앓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서로 마음을 소통하면서 이야기해서 그걸 두고 이제 다시 올라오면 임금 위기는 당당하게 위기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이 많습니다. 강의를 좀 잠시 내려놓고 스페인을 나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스페인을 가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개월을 머물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가보지 못한 스페인, 포르투갈에 대한 열망이 지금도 있고요. 산티아고 길도 반드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쿠바하고 이런 데를 가고 싶어서 마음의 갈등이 조금 많이 있는데 또 저에게 주어진 강의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올해는 열심히 시민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내년 정도 기회가 되면은 스페인 쪽으로 한번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여행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만나는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예술가들의 여행 입문서라고 해서 책을 집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 자체가 저는 새로운 일에 항상 도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막상 걸어 다니다 보니까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 같은 게 많이 떠올라서 녹음도 하고 다니고 기록도 하고 다니고 막 정리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이 많이
모아놓은 게 있어서 어디 꼭 박혀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내 소도시를 이렇게 한 곳 한 곳 이렇게 마크해가면서 나홀로 여행을 한번 다녀보고 싶은 게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에 한 달 전에도 한번 갔다 오니까 참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나홀로 여행을 우리 또 지인을 한번 만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처럼 저를 걷게 했던 것은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산티아고 길을 완성하게 했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상씩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나 5km만 가면은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하고 초콜릿 빵이 있어. 거기까지만 생각하자. 그 다음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한 8km 좀 더 가고 거기서 조금 쉬면 돼. 그 다음에 5km 가면 또 마을 있잖아. 그 다음 3km 거기 가면 거의 다 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완성해 갔듯이 저는 한 발 한 발 그렇게 또 남은 인생도 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는 인류 문명사에 가장 빛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최하위 후진국에서부터 불과 50년 만에 세계 선진국으로 만든 세대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스토리와 그리고 콘텐츠가 있는 그런 명품 산행들을 기획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지리산을 가더라도 이원규 시인이 해경 견딜만 하면은 지리산에 오지 말고, 그래도 지리산 반야봉의 노을이 보고 싶거든요. 여인의 둥구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이 되어오라. 이런 이제 시를 좀 이렇게 같이 읊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명품 산행들을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야나 테마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무언가 자기의 반성을 깨고 뭔가 계속적으로 새롭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꿈꾸는 여행자 선생님께서도 앞으로 계속 도전을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여행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꿈꾸는 여행자 도전을 시작하다 준비된 여행 특강은 깎아지른 암벽에서 잠을 자며 며칠에 걸쳐 오르는 저벽 등반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 분이자 세계 최초 히말라야 산맥 2,400km를 넘은 분이십니다. 박정원 산악 대장님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근데 우리는 이 여행을, 물론 여행에는 많은 가지의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생 때나 이런 때 인도 여행을 가서 체험하는 것들과 경험하는 것들과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인 사람과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에 사는데 다 한국인이죠. 그렇지만 제 주관은 뚜렷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인 사람과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저는 구분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인이에요? 정말요? 그러면 제가 이 조건에 부응하는 3가지를 해본 사람이면 한국인입니다. 뭐겠습니까? 자, 일단 지리산을 가본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야, 맞네요. 이야, 천왕봉 그러니까 그죠? 천왕봉을 가야 돼요. 지리산 갔다고 둘레길 걷고 이래서 또 제가 그리 좀 약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네, 한라산 가본 분. 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수학적인 개념이지만은, 여기는 여러분들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를 나눌 때 한라산이 가장 많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의 젊은 나이의 분들은 지리산이 더 많다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예? 아니요.
독도라는 곳을 가본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이 세 곳을 가본 사람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입니다. (2005년 1월 16일) 날 저는 후배 최강식이라는 젊은 24살의 청년과 제가 이 촐라체라는 6,440m의 산을 오릅니다. 높이로는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낮은 산이지만은 에베레스트의 평균 경사도는 3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5도. 그러니까 35도가 평균 경사라는 것은 평지도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촐라체라는 산의 평균 경사도는 75도입니다. 75도. 3박 4일 동안 이 산을 오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하루에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사. 예? 예, 그 다음은요.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는 것과 싸는 게 가장 큰 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저녁을 먹고 이게 최고의 큰 일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75도 경사도의 화장실은 어떻게 갈까요? 그냥 안 가는 겁니다. 안 가. 왜 안 갈까요? 당연히 가야 되겠죠. 생리현상인데. 근데 왜 안 갈까요? 아니 그래도 볼일은 봐야죠. 그 왜 안 가는 걸까요? 갈 데가 없어서.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세끼 식사를 하고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1.5리터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날씬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물의 양은 한 5리터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섭취하지 않는 생활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히말라야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하루에 수분을 섭취해야 될까요? 하루에 8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야 돼요. 8리터. 근데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 아세요? 500ml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박 4일 동안 여기 이렇게 오르면 일단 다이어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주면 여기 몇 분 계시네요. 좀 필요한 분이. 예, 그런 분들은 바로 히말라야로 출발하세요. 종합 검진 받을 필요 없어요. 왜일까요? 몸에 수분이 있으면 그 수분이 있어야만이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수분이 없으면 우리 몸의 80%가 수분이잖아요. 근데 이 수분을 다 분해해야만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보면 물도 안 먹고 막 이러죠. 결국 뭐냐면요. 수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소변과 대변에 있는 모든 수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가져갑니다.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대변도 안 나와요. 거기서는. 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 자체를 저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온도는 마이너스 30도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30도. 근데 거기서 잠을 자는 건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아침을 기다린다 그러거든요. 아침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근데 정상으로 가는 세 번째 용기,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마지막 캠프에 잠을 잔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얼어있는 신발을 신고 주섬주섬 신는데 신발 신는 게 가장 힘듭니다. 산소량의 3분의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 코 막고 입 막고 귀로 호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합니다.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럼 그 주섬주섬 신발들을 다시 챙겨서 신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캠프에 도달하지만은 대부분의 히말라야를 가는 원정대 대원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 몰라요? 집 밖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텐트 안이 제일 안전한 겁니다. 첫 번째 용기는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얼어있는 텐트의 지퍼를 여는 일. 왜? 거기서 여러분들 그 텐트의 문을 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텐트 문을 열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저성과 지옥이 이성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여기를 나가서 내가 다시 여기를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용기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큰 간덩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텐트, 근데 여러분들 밝을 때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12시에 출발합니다. 그럼 12시에 나와서 신발을 신고, 물론 잠도 자는 게 아니죠. 그럼 텐트 문을 열고 걷기 시작하는데, 한 40도, 50도만 돼도 그 어둠 속에서 걷다가 삐끄덕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시체는요, 바디는 2000m 밑에서 추워야 돼요. 2000m를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공포감은 어떻겠습니까? 그 불안감. 근데 두 번째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요. 그럼 12시에 일어나서 마이너스 40도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걷잖아요. 그러면 해가 뜰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손발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품고 있던 그 내피 있죠, 신발. 그것들은 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온기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40도로 딱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차 얼려오기 시작합니다. 다 얼어버리죠. 이제. 그러면 완전 발가락을 완전히 꽁꽁 얼려요. 근데 해가 뜰 때는 여러분들 일교차가 가장 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얼어있던 발이 그제서야 조금 온도 변화가 크니까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유리잔을 땅에 딱 떨어뜨려서 깨질 때의 느낌 있죠? 네, 그런 아픔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용기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용기는 뭘까요? 세 번째 용기. 그래서 결국 히말라야라는 곳은 여러분들 지금 저 DSL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는 어떠한 사진이든지 여러분들이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 잘 나옵니다. 왜? 거기는 나쁜 공기라는 건 없어요. 아주 청명합니다. 그리고 100m 앞에 보이는 정상이 가보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100m가 아니에요. 예. 또 정상이라고 이렇게 도달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산 너머에 또 산이 있어. 결국 우리가 전쟁에서 이런 용어가 있죠. 최후의 5분. 결국 정상을 5분 두고 95%의 사람들은 다 그만둡니다. 왜 그만둘까요? 왜?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포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포기가 쉬운 이유. 포기는 아주 쉬워요. 왜 쉬울까요? 네? 자, 8,350에서 제가 8,848m의 에베레스트를 간다고 그냥 8,800m에 도달하면 그 차가운 산소를 들이마시면 목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배로 가서 이게 한 바퀴 싹 돌아서 밖으로 다시 목청으로 나올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하면 쎄 하는 소리입니다. 배를 핥히면서 이 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고통이 두 번 다시 들이마시기 싫은 공기. 그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5분 전에 다 돌아서는 거죠. 근데 돌아설 때 느낌은 이렇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이 심장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딱 여기서 내가 정상을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딱 한 발만 밑으로 내딛죠. 어떻게 될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배가 터져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포기해버리고 뒷발만 뒤로 한 번만 딱 한 발만 내리으면 천당입니다. 모든 고통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 포기가 쉬운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라는 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 용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정상에 도달하는 겁니다. 정상에 왜 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여기 북한산에 많이 가잖아요. 왜 가요? 갈 수 있으니까. 아, 그 정답입니다. 성취감. 그것밖에 없어요. 산이 거기 있잖아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야, 진짜 유명한 에베레스트를 1953년 5월 29일 날 영국인이 등정하고 내려왔을 때 존 헌터라는 대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산을 왜 갔냐고. 근데 존 헌터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죽을 인생을 왜 사세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산다 그랬죠. 존 헌터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산이 있으니까 간다. 예, 그게 명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없게 이야기한 게 결국 명언이 됐던 거죠. 근데 왜 굳이 여기 정상에 오른 자와 정상에 오르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늘과 땅 차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아, 여러분들은 나이를 좀 거꾸로 드신 거예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왜? 예? 왜일까요? 자, 답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정상에 섰죠? 뭐가 보일까요? 정상에 선 자와 서지 않는 자의 차이는 정상에 선 사람은 산 너머에 있는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 서지 않는 자, 영원히 산 너머에 있는 산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건 나에게 올 미래에 대한 산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한 자만이 나에게 올 다음 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안나푸르나 산을 올랐을 때 그 다음 보인 건 에베레스트였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나니까 K2라는 산이 보였습니다. 왜? 14개 8,000m 봉우리 중에 가장 어려운 곳이 K2거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오르면 동네의 영웅이 된다고 그랬고 K2를 오르면 산악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상에 오른다는 건요, 산 너머의 산을 본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자, 내가 오른 산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힘든 산행이었다면 산 너머의 산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산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건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그 덩어리가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뭔가에 희망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정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도 눈물 근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산을 오르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크레바스의 추락을 하게 되죠. 비가에 균열된 틈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알죠?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으니까. 예, 히말라야 이 크레바스가 가장 위험하지만은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크레바스. 이건 갈라지면 붙지도 않아요. 예, 이게 가장 우리는 위험한 크레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추락을 통해서 제가 이제 로프를 두 사람이 묶고 내려오는데 저는 크레바스를 2m 정도 되는 데를 뛰어서 건넜어요. 근데 그 순간 이미 제 후배가 크레바스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크레바스니까 조심해. 근데 이미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얼음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우당탕하면서 쫙 끌려가면서 시간과 공간이 정지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미 저는 머리가 깨진 상태였고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5번 척추에 78kg의 후배가 23m를 추락합니다. 5번 척추의 3분의 2가 함몰됐고 오른쪽 어깨가 탈골됐습니다. 후배는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3박 4일 동안 산을 오르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산, 한 2시간만 내려가면 민가에 도달하는 거리에 도달해서 이 크레바스에 추락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니까요. 제가 너무 놀랐던 건 눈을 떴을 때 제가 그 크레바스의 입구에서 2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끌려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둘 다 그 빙하 속에 처박혀서 죽었겠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서야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뭐 살았다는 메아리가 들려와야 될 건데 계속 결국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건요. 이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는 건요 너무 쉬워요. 정말로요. 죽는 건 여기서 그냥 잠 좀 자볼까 이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다는 건요. 죽을 힘보다 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에게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인간의 뇌는 정말로 생각할수록 이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1시간 정도 지나죠? 그럼 내가 이 조건 자체가 너무나 사실 여기서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막 온도도 그리고 폭설도 내리고 이런데 이건 사람이 움직이기에 너무 힘든 환경이죠. 근데 크레바스를 향해서 몇 번 고함을 친 다음에 점차로 이 뇌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주입합니다. 강식은 죽었다, 강식은 죽었다, 강식은 죽었다, 강식은 죽었다. 끊임없이 여기서 뇌파를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뇌가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로프는 그냥 끊어버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불러보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저도 조금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파이널 콜을 던졌는데 그제서야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30여 분의 사투 끝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크레바스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후배가 이렇게 올라와서 크레바스 위에 얼굴이 딱 보였잖아요. 그 처음 보고 제가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제가 니 진짜 강식이 맞나?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강식이 저를 보는 저도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리고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나온 다음에 형,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 찾아보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 그쪽 사면은 그나마 한 4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낭에 묶여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근데 그때 폭설이 한 2m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아주 큰 빙탑들이 절비했고요. 거기에 눈사태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강식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강식,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우리 뒤에 있는 저 빙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천운이다. 정말로. 그렇지만 강식,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강식, 살아 돌아간다면 너 뭘 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뭘까요? 살아 돌아간다면 뭘 해보고 싶을까요? 저기 거기서 살아 돌아간다면 뭘 해보고 싶을까요? 정답입니다. 얼마나 추위에 시달렸던지 여러분들 장작 알죠? 구들막, 예, 구들장 알죠? 그러니까 장작불을 가득 연 따끈따끈한 구들막에서 잠을 자는 것과 따뜻한 양은 주전자에 가득 담긴 물을 마시는 게,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디지털이 좀 처음에 시작이었지만은 그 혹한 속에서는 디지털도 잘 안 돼요.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 그래서 필카를 쓰는데 렌즈만 여러분들 한 300몇십만 원 하죠. 아스테리칼 렌즈 뭐 20몇 미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너무나 애지중지하던 카메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00만 원 넘는 카메라를 내팽개 치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 1년 동안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을 기어서 폭설 속에서 부상을 입은 두 사람이 2박 3일 동안 기어서 민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가거든요. 실제 이 민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집에서 민가에 구조가 된 상태에서 2박 3일 동안을 산에 기도하면서 반대쪽에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요. 이때만 해도 제 후배가 저보다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으라고 그러고 결국 이 편지는 저희 후배가 10개의 손가락으로 쓴 마지막 편지가 됐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구조가 돼서 돌아왔고요. 손 보이죠? 네, 점차로 이렇게 숫덩이처럼 면해가면서 여기까지를 다 절단해요. 이건 접니다. 15일 동안 몰피인을 맞고 병원에 이렇게 이제 군발바닥 같이 생긴 이 부분은 여기까지를 다 절단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평생을 샌들을 신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단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을 2개의 손가락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삶을, 이 사고 이전의 삶을 제1의 삶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삶을 제2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년 동안의 긴 수령에 빠졌다가 다시 히말라야로 돌아왔고요. 2011년과 2017년도에 2번의 히말라야 횡단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2번 다시 탐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 마음속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젊은 오빠들을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시 어디로 나도 가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가 시작하네. 그리고 사실 저도 또 다른 꿈을 품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산 너머에 산을 본다고.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이전하는 두 존재를 심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뭐 삼성인이라고 그러고 현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 속에 기업의 존재 가치를 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교장하고 있는 지금 그 정상근 후배도 마찬가지지만 대표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꿈꾸는 여행자라는 꿈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꿈을 원하면서 고맙습니다.